살아있는 주인 81살 오균택입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하북상구 구장과 선거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마을에서 인민해방군 유격대에 참여한 사람은 김아무개 한 사람이었으며 2, 3명이 그들과 내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밤에는 비라를 마을 곳곳에 뿌리고 집집 대문마다 붙이고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경찰들과 마을 유지 대동청년 단원들이 선거위원들과 합세하여 비라를 제거하고 밤이 되면 저들이 와서 다시 붙이고 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쯤에 인근 마을인 화북지서가 북도로부터 습격을 받아 경찰관과 양이 살해당하는 참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밤낮으로 경비가 더욱 엄해졌습니다. 그런데 1948년 4월 27일 오전 11시경 어떠한 정보를 입수하였는지 이웃마을 화북 이구에 주둔한 경찰관 7명이 마을에 당도하여 선친을 비롯한 대동청년들과 같이 마을을 순시하다 김모 씨 집을 점령하는 순간 거물급으로 추정되는 북도 한 명이 월당을 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획한 것이 일본 군인들이 사용하던 대형 배낭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대동청년들과 함께 선거사무소인 우리 집에 들렸다가 각기 떠나갔습니다. 선친께서는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필시 뭔가 중대한 사태가 닥쳐올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30분도 못 되어 와르릉 하고 울타리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사방을 포위했던 무장 폭도 20명이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긴급 물자를 뺏긴 폭도의 연락을 받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우리 집을 급습한 것입니다. 4.3 폭동 이후 폭도들이 대낮에 행동한 것은 우리 집 사건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재민일보가 발간한 4.3을 말한다의 2권 70 그쪽이 G2 보고서의 4월 상황 일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화북에서 마을 이장 납치됨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은 인근 산악에 있는 습격대들에게 운반 중이라고 믿어지는 일화 50만행 상당의 긴급물자와 약품을 압수 6사단 4월 29일 인민유격대에서 작성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정보고서 37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월 27일 리 구장 집에서 개 경찰과 식사 중이라는 정보를 접하여 아부대 16명이 이를 포위했으나 개는 도주해버리고 반동 구장 1명을 포로해다가 숙청 바로 나이 선친 오두연을 숙정했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놈들이 아버지를 끌어낸 다음 눈에 보이는 생활용품과 이주 등을 챙기고 신발도 채 신지 못한 아버지를 개 끌듯이 끌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맨발로 경찰관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울부짖는 동생들과 껴안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관들과 함께 와서 아버지는 이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질 무렵 경찰관 50명이 일개 부대가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맨발로 끌려간 아버지 생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경찰관들은 위로의 말을 던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와 가까운 친정 몇 분이 찾아와 밤을 새우며 바람에 흔들리는 문소리에도 혹시나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도 아버지는 안 돌아오자
필시 놈들에게 피살된 것으로 여기고 시체를 찾으려 할아버지와 친지들이 나서서 놈들이 달아난 방향으로 구석구석 찾아 헤맸으나 허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가족은 아버지 시신을 찾는 일에 계속하였습니다. 혹시나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한가닥 희망으로 산야를 찾아 헤매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피난짐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날이 5월 9일이라 다음 날 총선거를 못하도록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어머님과 상의했고 그 결과 우리 가족 모두 간소하게 차려입고 친척들이 틈에 껴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난처는 용강동 마을 지나 소나무로 우거진 목장지대였습니다. 그날따라 봄비는 계속 내려 온몸이 비에 젖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밤을 지낼 준비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대충 소나무 가지를 겹고 음악을 짓고 저녁을 간단히 지어 먹었습니다. 드디어 재원 국회의원인 선거일이 5월 10일 역사적인 총선거 날이 밝았습니다. 산속이었지만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끝내니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진지 틈에 끼어 약간 떨어진 곳에 집합했는데 그곳은 바로 놈들이 아지트였습니다. 외놈들이 버리고 간 구구식 총을 메고 립본돌을 찬 놈 등 5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제주 동남부 화북 봉계 삼양 용강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화북 출신 이욱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가 오연중학교 교모와 교복을 입고 외놈 장교가 신었던 장화 구두를 신고 대검을 차고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후 기순하여 토벌 작전에 참여했다가 6.25가 발생하자 해병대 3기로 지원한 바 있고 제대 후에는 제주 사회에서 저명 인사로 등장해 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각 부락에서 모여든 사람이 너무 많아 집결하는데 시간이 한참 후에야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기울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찾는데 정신을 팔려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 일을 도와주시던 송모 씨가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나를 깨워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잃은 이유는 아버지를 찾던 중 무장폭도 중에 우리 집에 습격갔던 놈들이 습격 당시 놈들이 훔쳐간 아버지 옷을 입고 있어서 저놈이 아버지를 죽였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을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한편 나는 위로하는 송모 씨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는 놈들에게 피살됐다. 너가 살아야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냐. 너가 더 이상 여기서 발악하여 놈들이 부장 아들이라는 것을 눈치채면 너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놈들이 선전선동하는 연설도 끝나고 해가 질 무렵 기가를 서둘기 시작하여 집에 들어와 보니 밤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할아버지와 친구에게 알리고 나니 집안은 온 울음바다로 변하고 그나마 실마리 같은 한가닥 희망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가족들은 아버지 시신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일이 38일째 되던 날 할아버지께서 가마니와 새끼줄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서로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턱대고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는데 집으로부터 약 2km 지점쯤 되는 아주 험한 소나무 밀림 지대까지 갔습니다. 38일 동안 아버지를 찾을 때 이 부근도 몇 번 거쳤지만 아무도 발견을 못했는데 어제 할아버지가 이 부근에 왔을 때 악취가 풍겨 집히는 데가 있어 천천히 찾아 헤매다가 아버지가 처참하게 살해된 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상이 현상은 차마 눈으로 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글로 차마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각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1년만 쉬고 중학교에 진학시켜준다기로 한 아버지 약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를 모셔야 할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마을을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남로당 조직원들이 공갈 협박에 못뛰어 남로당 사나이 민회청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 깃발을 앞세우고 죽창을 어깨에 메고 인민항쟁과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 죽음을 슬퍼 말하라.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소리 높여 부르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마을 부근 높은 동산에 기태를 세우고 경기 피켓을 서면서 군인, 경찰 등 토벌대 접근을 조직원들에게 알려 사전에 도피리 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밤에는 주창을 메고 마을 길목을 지키며 조직원들이 야간 활동, 비라, 살포, 문서 연락, 식량 운반 등을 도와주는 부역 행위를 6개월 동안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도들은 의긴사 집을 골라 불을 지르고 식량 다른 행동을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 집은 제2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작은 숙부는 형이 원수를 갚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중숙부는 대동청년단원으로 국군 토벌대를 지원하고 있는 소위 놈들이 말하는 반동분자 가족으로 낙인 찍기 때문입니다. 1948년 11월 16일 제주 영평상동에서 우익진영 가족 그들이 변호로 반동가족 꼬맹이 복도들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그때 복도에 희생된 주민들은 바로 대동청년단원 가족들이었습니다. 복도는 60세 노인과 부녀자 등 5명가량을 대청가족 국군 친척이라는 이유로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가족이 하늘같이 의지하여 살아가려던 할아버지가 기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또 겪게 된 것입니다. 그 복도들은 이웃마을 봉계 용강 출신들이며 그 중에는 할아버지 외사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막내 고모가 외오촌인 임복이를 붙잡고 삼촌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달렸으나 지금 이 마당에 삼촌이 어디 있느냐며 냉정히 부딪히고 어디론가 할아버지를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그들 복도 중에는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김언니와 남로당 영평동 조직책임 김병익이라는 자가 가담하였으며 그들은 지금 4.3 평화공원에 할아버지
사촌 임복이와 함께 희생자로 올라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할아버지 비싼 소식을 접하기도 전에 집 인근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 밖을 쳐다보니 10여 명의 폭도들이 우리 집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총소리가 울렸고 놈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대동 청년 단원들이 숙부가 전날 밤 할아버지 피살 정보를 접하고 국군 도보대를 대동하고 출동한 것입니다. 숙부께서는 할아버지 피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주 시내로 피난을 갈 준비를 서두르라 했습니다. 우리는 피난짐을 꾸리고 제주 시내 삼로동 묵은성 오촌댁에 창고 한 곳을 빌려 고달픈 피난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길지도 않은 기간에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첫 번은 무장 폭도들이 우리 집을 습격할 때였습니다. 순경들이 30분 늦게 집을 떠나던가 폭도들이 30분 빨리 우리 집을 습격했다면 우리 집은 폭도와 경찰이 전쟁태가 되어 우리 가족은 몰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5월 10일 선거를 피하여 산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끌고 간 폭도를 목격하고 정신을 잃었을 때 놈들에게 발견됐으면 여지없이 살해됐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48년 11월 16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살당하고 난 뒤 아침 폭도들이 우리 집으로 죽이려고 몰려올 때 국군과 숙부가 10분만 늦어서도 우리 가족은 못 살됐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필자가 체험한 바로는 4.3 사건은 남당의 지령에 의하여 제주도 세력들로 하여금 1948년 5월 10일이 규정한 선거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는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무장한 유격들이 경찰 관서를 습격 살인 방화는 물론 선거 관련 사무소를 기습하여 선거 관계자와 대동청든 다른 민간인 등을 납치 살해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선거일 하루 이틀 전부터 주민들을 야산으로 강제 이동시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 제3선거구 중 남대정원을 제외한 북제주군 2개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을 선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4.3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그 당시 제주 사건 현장을 직접 체험한 민해청 조직원으로 일했고 폭도들에 의해서 선친과 조보를 잃은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런 관계로 편견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이라 일찍같이 모르지만 오직 필자가 겪어왔던 진실만을 말합니다. 4.3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시각으로 볼 때 오늘의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심사 결정은 너무 많이 편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유령 공원 조성 조사 보고서, 화해와 상생 백서 등 너무 많이 편향되어 있는 것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대한민국이 역사를 바로 쓰게 되면 왜곡된 부분이 노출될 것이 분명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곡된 제주 4.3이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희생자의 명예를 진정하게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결성하였던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현재의 유족회와 통합하면서 그 존재가 없어지었는데 앞으로 4.3을 바로 연구하려 하려면 이 조직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례되어 유족이 한 사람으로서 유족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것은 제주일보에 최근에 난 그 부고입니다. 이 부고 중에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고문이시자 일이 나왔고 통일애국지사 고성화 선생 민족통일장 이렇게 나왔고 맨 밑에는 통일애국지사 고성화 선생 장례위원회 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성화 선생이란 누구냐? 이 사람은 4.3 당시에 민해청 어떤 마을의 위원장이고 제주 도내에 있는 4.3 단체 고문으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70년대 외항선을 타다가 조총련단첩에 포섭이 돼서 진해에 거점을 두고 간첩으로 암약하다가 검거돼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아서 19년 복역하던 중 형 집행정지로 출소를 한 비전향 장기수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김일성이 공산주의 하겠다 이런 사람인데 부고의 애국지사 어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통일애국지사라는 걸 이 사람에게 붙일 수가 있습니까? 제주도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중에서 제가 발표할 주제가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지은 나인홀드 니버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용기 없이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다. 이런 글을 읽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3 희생자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1994년 2월 7일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에서 17명을 전문조사위원으로 위촉해서 받기 시작해가지고 금년 2월 말일까지 만 19년 동안 조사한 것이 약 15,000명 됩니다. 여기 숫자는 잘 나와 있습니다만 집에 가서 보시고 거기에서 정부에서 희생자로 선정된 사람이 14,032명입니다. 요번 제5차로 접수한 것이 2월 말까지 접수한 게 350명인데 이것을 전부 포함해도 15,000명이 안 됩니다. 여기 유인물에 잘 나와 있습니다. 희생자 결정에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헌법재판소는 성우회에서 사상특별법 이거 위헌됐다 이렇게 올리니까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계급 공산무장 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4.3 사건 발발에 책임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무장유격 등이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이 가족, 지원위원, 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이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는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4.3 특위 심사소위원회 박재승은 이 헌법재판소의 규정을 어떻게 변경했느냐는 수계급만 빼고 중간 간부도 희생자로 되도록 했고 무장교역자에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이 가족, 전인, 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도 희생자로 하고 경찰 등이 가족과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에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도 희생자로 하고 이렇게 뜯어고쳐다 이거죠. 이 헌법재판소보다 상위에 있는 게 4.3 특위심사소위원회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강창일요 요 제주도 출신입니다. 4.3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수형자 그때 군법회의라든지 일반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무기한
그런 사람도 희생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저 주동자들을 다 희생자로 다 해놨습니다. 근데 미군 정보고서 주고인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49년 10월 2일 아침 9시 제주 비행장 부근에서 게릴라 249명이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짐에 따라 처형됐다. 처형자 중에는 제주도에 주둔했던 제9연대에서 탈출하여 게릴라에 합류했던 제9연대 장교 1명, 하상한 5명, 사병 15명이 포함됐다라는 기록이 있고, 당시 6번 기록 심사 과정이었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고 원정 씨의 증언에도 보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 이런 것이 된 걸로 봐서 대통령 결재까지 받았다는 합법적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법 회의고 뭐고 그때 그런 불법이니까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4.3은 누가 일으켰느냐? 남로당이 일으켰다. 그럼 남로당은 몇 명이냐 도대체? 1946년 12월 13일 날 제주도에서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으로 당선된 인민위원회 출신 문도배와 김시탁이가 서울민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주도 내에는 인민위원회가 거의 8割 인구를 통일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도민 80%가 남로당의 동조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분은 제주도가 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거 80%가 남로당이라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좌익적 시각에서 말하는 제주 4.3은 말한다라고 하는 책에는 48년도 4월 3일 4.3 발발 당시에는 5~6천 명이 남로당원이었다. 그해 초여름경에는 좋기 3만 명은 됐다. 이리 됐습니다. 김달삼이가 지하선거에서 이북으로 가져간 그 투표지는 52,350명입니다. 남로당 스스로는 당시에 5배가 운동, 10배가 운동, 당원 확장 운동을 하면서 5만 당원 확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 보면은 제주도민 6만 내지 7만이 남로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농업민이 대부분이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 보면 폭도의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4,000명이 장교와 사병으로 됐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신상준 제주도 출신인데 대구대 총장을 한 신상준 박사는 2000페이지에 달하는 제주도 사상 사건이라는 거작을 냈는데 여기에는 3,000명 내지 5,000명이 핵심 세력이다 이리 봤고, 미국의 존 메릴이 논문 제주도 반란에는 주력은 500명, 동조자 3,000명 해서 3,500명으로 나왔습니다. 4.3을 주동했다가 일본으로 도피한 김봉현이는 민민전 문화부장을 했던 사람인데 3,000명이라고 자기 저서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보고서는 딱 500명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얼마냐? 2만 5천 내지 3만 명이다. 이리 됐다 이거죠.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지금까지 19년 조사에서 제5차 신고자 350명만 빼고 지금까지 14,032명이다. 이것을 보면 남로당은 축소하고 토벌대의 피해는 만행으로 해서 과대하고 일이 됐다 이거죠. 500명 진압하기 위해서 3만 명 학살했다. 이렇게 된 게 정부 보고서입니다. 그 필자의 견해는 어떤 거냐? 80%다, 6만 7만이다, 이런 것은 강요해서 아니면 대의 일이 작성한 숫자로 보고, 아무튼 핵심 세력은 3,000명이다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은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희생을 해서 희생자입니까?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연대, 부연대에서 그 군사재판 받아서 사형무기 한 통계도 나왔습니다만 참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걸 전부 분석해 보니까 사형무기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희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실을 16사람을 제가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그저 근거를 그 주석을 달았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에게 하나만 주석을 달아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상세하게 연구하실 분은 사삼은 말한다 134권과 20세기 제주인명 사전을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남노당 도당 간부로서 격리부장을 했던 현보규. 이 사람은 이덕구와 같이 조천중학원 교장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희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남노당 도당 선전부장 현호경. 이 사람은 남노당 목포시당 책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 남노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간부부장 했던 이신호. 이 사람도 희생자로 올라 있습니다. 남노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 후임 김희봉 사령관. 이 사람도 희생자로 됐다. 남노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이 사람은 일제 때 해군 중위로 늘 포켓 권총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도 지서장 양태수 경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죽인 총지휘자였습니다. 다음, 북한인민군 사단장 이월옥. 국립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인민군 장교협회가 있습니까? 지금 제주 사상평화공원에 인민군 장교협회가 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가 가서 거기 가서 추모사하고 묵념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원옥은 이제사 마렘수다라는 좌파적 시각에서 쓴 책에 나온 건데 이 사람이 월북해가지고 6.25 때 인민군 사단장으로 7,000명을 인솔해서 내려와서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남동강 제주도당위원장 김달산 비서실장 박태전. 이 사람은 나중에 자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데 가서 무기를 압수해 왔는데 남초등학교 2개 교실에 꽉 찰 정도로 무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가 터져가지고 이연대하고 자수해서 같이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이 돼서 우리가 후퇴하게 되니까 애땀으로 했다 북한인민군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을 일본에서 만난 전 제주도 교육감 고봉식사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북한에서 거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희생자로 올라 있습니다. 남노당 서남부지역 인민유급대 총책 고두옥이도 있습니다. 제주지검 프락치로 검사고라고 하는 이재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 프락치 송창영. 이 사람은 경찰 특별수사대원입니다. 공비를 잡으면 수사해서 이걸 해야 될 사람인데 이게 프락치로 여기 내부 정보를 그쪽으로 올리던 사람인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구식 장총을 가지고 입산했다가 결국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끝까지 한간 있는 유격대원 변창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민군 활동 이거 되게 소대장급인데 저 거제도 포롱수용소에 형제가 갇혔단 말이야. 근데 이걸 경비하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라. 그래서 친형은 반공포로로 이제 석방대 오면서 동생 보고 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사상 전향 않고 이북으로 올라갔다 해요. 그래서 형은 방공포로로 석방이 되고 그때 그 경남 거제도 포롱수용소 경비하던 동네 사람 대명이 그놈을 설득하다 버텨가지고 했는데 이 월북한 이 사람도 희생자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북한인민군 김태봉. 여기 이 두 분이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 말을 들어가지고 정부 요로에 좀 전화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번 이 4월 3일 추념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그만 가가지고 참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참 보람이 좀 얻게 됐습니다. 다음 북한인민군 김태봉이 이 사람은 이름이 말이죠 묘합니다. 이 좌익들은 참교의 이름이 뭐 10개씩 된 놈도 있어요. 김태봉이가 호적상 이름인데 김태형, 김용남, 김민주. 김민주는 필명입니다. 이 사람은 조천중앙학원 재학시의 이덕구 제자였는데 이덕구 따라서 입산해가지고 소년 게리라 활동하다가 체포돼서 7년형을 받았습니다. 목포 소년교도소에 있다가 6.25 터져가지고 인민군이 와서 교도소 문 여니까 인민군으로 활동하다가 형무관 교육을 받아서 형무관이 돼서 목포 교도소 형무관을 하다가 인천 상륙해가지고 딱 이거 하니까 이놈이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이제 빨치산이 지리산으로 했다가 이게 또 미군한테 붙잡혀서 이제 발공포로로 석방이 돼서 부산 항만 노동자로 있다가 밀양 도일에서 거기서 살면서 김봉년이하고 제주도 사삼부장 투쟁사를 공편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주도 문화상도 어떻게 둘갑이 돼서 받았고 이 사람이 희생자로 올라있다. 근데 참 묘한 게 2008년 4월 3일 60주년 4.3 위령제 참석해서 자기 동네 사람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름 김태봉이가 거기 올라가 있어. 이게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이 된 실무위원회에서 1차 거르고 2차로 그 아까 얘기한 그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는 박재승 그 심사 소위원회에서 거르고 그 다음 4.3 본회의 중앙회에서 하면은 희생자로 되는 겁니다. 멀쩡히 산 놈을 갖다가 이거 저 희생자로 해놓으니까 그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해보니까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 백창원 대단한 사람인데 일제시대 대학 나오고 이 사람은 입산해가지고 이런데 6.25가 터져가지고 인민군이 목포까지 왔으니까 제주도 상륙하거든 우리 나갑시다 이러니까 그때 말이지 허영산 김성규라고 강경파가 저 새끼 말이야 저 정신 나갔다 이 새끼 말이야 이 새끼 말이야 이 새끼 해서 뒷날아침 그놈을 탁 포박해가지고 인민재판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은 게 뭐 대한민국의 희생자라고 희생자 명단에 올라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인민재판 주재자 여기는 공두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직접 증언을 청취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정부 1차 보고서를 쓰고 6개월 동안 수정 의견을 제출하라 해서 할 때 제가 수정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거 반영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때 했는데 이 사람은 일제시대 중문면 서기로 친일파라. 그런데다가 말이야 50 선거 그 전날 중문면 상해 2급 이 사람 김봉일이라고 이거 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하고 부인을 납치해다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놨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자수 기간에 자수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살 건데 김일성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보도연맹의 일부가 그 완장 차고 그 경찰 군인 가족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하니까
아차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예비검속을 해서 그때 죽었는데 그때 예비검속에는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건 김일성이 때문에 참 하고 우리도 그 예비검속을 죽이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잘 없고 뭐 항상 그 공격하면 참 대답할 말은 없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은 죽을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다음 박진경 대령 암살범 강자규 중사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희생자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선교 목사가 지은 책에 이것이 나와 있어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했는데 이 희생자 심사도 엉터리고 재산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그 범위 내에 든 사람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부 보고서에 500명이라고 하면 그건 500명이라도 제외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점을 말씀드리면 희생자 검증을 원천 차단이 됐습니다. 법을 고쳐가지고 우리 제주도 출신이 말이지 국회의원이 아니 그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알려주다가 대법원 유치장관이 됐죠. 그럴 공무원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 법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그 희생자로 된 사람들이 지고 지순하고 정정당당했다면 안중근 이사, 이순신 장군, 뭐 김구 선생, 윤론길 이사 기록 있으면 이거 봐라 해서 공개하고 자랑해야지. 왜 그걸 감추냐 이 말이야. 그거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악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다음에 사상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특별법 전반을 이제 계약된 것을 뜯어고치고 좌파 있는 그 사상특위위원을 중립적 인사로 교체해야 돼. 왜 대법원 판사도 임기가 있고 말이야 교체했는데 그것이 말이야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그 강만길이 뭐 김사무이 그 위촉직들 전부 그거 아주 저 조국 학자들 아니에요? 그거 갈아치워야 된다고요. 그럼 이 사상 추념을 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 보고서를 새로 써서 성격이 뭐 반란이든 항쟁이든 뭐 결판이 난 다음에 그거 민중 항쟁이다면 저 아까 지적한 사람 다 저 희생자로 하고 반란이라고 하면 그거 안 된다 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그런데 말이죠. 저 기독교 신자가 성경 글자 내가 고치겠다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정부 보고서 고치겠다면 지금 벌떼같이 지난 3월 26일 날 제가 토론회 나가는데 우리 나종삼 선생님도 그때 갔는데 아니 멱살 잡고 난리다 이게 험악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영문판으로 번역을 해서 유엔본부 하버드대 외국 중요기관의 배포 예정이라는 제주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저 국무총리 누구죠? 그 사람한테 허가받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뿐이냐? 지금 사상인권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보내자. 이게 또 제주일보에 저 칼럼으로 썼더라고. 그러면 우리 인권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좋다 이게야. 또 톱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15,000명이 죽었는데 그중 3,000명은 아주 핵심 분자고 12,000명은 그저 살려고 이리저리 하다가 죽은 억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기록 남기는 건 좋다. 그런데 남로당은 부처님 같이 사람 죽였냐? 1729명을 남로당도 죽였는데 어린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그 살해 방법 고문 지독히 잔인했습니다. 그것도 조사해서 같이 보내야지. 이건 뭐 지금 막 조사하는 게 그런 걸 싹 빼고 자기네 하는 것. 이거 토벌 때만
잘못하게 해가지고 반군, 반경, 반대한국 사상만 잔뜩 하게 됐다. 이거야. 그것이 참 저로서는 통탄할 일이다. 도벌 때 사람 많이 죽였다. 아 좋다. 그건 나를 인정한다. 그러면 남도다 그러면 잘하고 있냐? 그것도 올려라.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아까 결론에 대개 나왔습니다만 4.3 무장, 이 4.3을 항쟁이나 보는 사람도 그 핵심자들은 공산통일혁명 전사자지 대한민국 정부의 뭐 기여한 희생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희생자 돼야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왜 하고 많은 365일 중에 무장반란을 개시한 날짜를 추운여일로 국가가 정합니까? 아니 이 박근혜 정부도 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후계체 집어 어디 저 화성에서 떨어진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게 한 날을 왜 그걸 꼭 하려고 하냐 이게야. 다른 날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4월 3일을 추념일로 한다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을 겁니다. 그 다음 인민군 장교와 사병이 거기에 유폐로 봉합되어 있으니 더욱 안 됐다 이게. 이 모든 게 정부 보고서가 잘못되고 그 원인은 뭐냐면 4.3 투기위원 중에 좌편향 그런 놈들을 싹 바꿔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저희 보고를 마치면서 보시다시피 저는 나이를 뭐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은 분 많습니다만 그래도 뭐 평균치로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남이 잘못은 덮고 이제 덕담이나 하면서 여생을 보내야 될 나이인데 왜 와가지고 이게 과거 죽은 사람 이놈은 나쁘고 저놈은 나쁘고 이렇게 하느냐 참 저도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4.3 주동자 이 자식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주동자의 아들이라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4.3 당시에 뭐 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되게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들은 4.3에 무슨 아무 죄도 없고 그 사람도 군대 갔다 오고 세금도 냈지 않습니까? 아 이런 데다가 제가 이걸 자꾸 그 가슴을 후비파는 듯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왜 이것을 내가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건국은 옳았습니다. 이런 정통성을 부장하고 국가 반역 사범이 4.3 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이것을 애국지사라고 추켜세우고 4.3을 행령이라 하고 국회와 정부가 4.3 반란 개시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려고 하고 이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훗날 나보고 너는 그때 뭘 했느냐 이렇게 하면 내 역사적 책임 추궁을 받았을 때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에 면피용으로 이 자리에 왔다. 이 대한민국은 어려운 국난 당시 김구 선생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한 그런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면서 남노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웠습니다. 그 후에 금방 유교가 터져서 전국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런 걸 극복하고 세계인이 위대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들이 잘 키우고 이걸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걸 말이야 이석기 같은 놈이 이걸 갖다가 깎아뭉개고 망하게 하고 김정은이한테 진상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말이야 열받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4.3 주동자들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자식들은 더욱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식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남노다의 반란을 인정하라. 그것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다음에 정부 보고서 새로 작성하는데 동의하고 4.3 추념일 4월 3일 지정언도에 반대를 하고 이래야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일본 역사 교과서를 왜곡을 규탄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야지. 대한민국 역사를 갖다가 이거면 남노당이 한 걸 민중항쟁이라고 이렇게 왜곡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조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장황한 얘기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표 선생님, 발견가이시고 정말 날씨가 후끈후끈했었는데 우리 김영중의 이 패널 전 제주경찰서장을 지내신 이 서장님이 아주 후련하고 통쾌하게 시원하게 이 여름 더위를 날려주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